안녕하세요. 자, 오늘부터는 제3과목 국제물류론에 대해서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전까지 해서 1과목 물류관리론, 그 다음 2과목 화물운송론 여러분들이 다 철저히 학습을 하셨을 것 같은데요. 지금 시간부터 시작하는 이 제3과목 국제물류론은 기본적으로는 앞에서 배웠던 1과목과 2과목에서 조금씩 일부 파트를 분화해서 나온 것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예전에는 2과목에 대부분이 포함이 되어 있었기도 했고, 그 다음에 또 1과목 우리 물류관리론 쪽에서 있었던 내용들이 조금 더 이제 심화해서 이렇게 분리가 돼서 나와서 하나의 단독 독립적인 과목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돼서, 아직까지도 그 분리하는 과정에서 기출문제들 같은 것들을 살펴보면 굉장히 겹치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기존에 배웠던 내용들을 바탕으로 좀 접근을 하신다면 좋은 점수를 획득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제 3과목 한번 살펴보면요. 이 3과목의 제목은 국제물류론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래서 국제물류이다 보니까 여기 앞에 붙어있는 국제, 이 물류는 지금까지 열심히 살펴봤잖아요. 근데 그 앞에다가 국제자를 붙이면서 대륙간을 이동하는, 즉 물건이 수출되거나 그 다음에 수입되는 그런 과정 속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물류 활동에 대해서 학습을 해보는 그런 과목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국제물류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우리나라에서 나가면 수출, 우리나라로 들어오면 수입이라고 한다고 했죠. 그래서 수출하거나 수입할 때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각종 물류 활동에 대해서 살펴볼 거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살펴봐야 되는 부분이 물류라고 하는 활동이잖아요. 그래서 물류 시스템이나 물류 전략, 그 다음에 물류를 이동하는데 사용되는 방법, 이런 것들에 따라서도 1과목이랑 2과목이 겹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대목차부터 한번 살펴보죠. 책에서 제3과목 국제물류론을 보면 첫 번째 제1장에서는 총론에 대해서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국제물류라고 하는 것들이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물류 중에서도 국제물류는 뭐냐, 그리고 그 국제물류의 환경이 어떻게 돌아가느냐, 시스템을 어떤 걸 쓰느냐, 전략을 어떤 걸 쓰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반적인 총론의 개념을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제2장으로 내려오면 무역실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해요. 그래서 이 무역실무는 여러분들이 과거에 혹시 우리 물류관리사 공부를 하기 전에 관세사 공부를 해보셨다거나 아니면은 무역영어 아니면 국제무역사 등등의 다른 자격증 공부를 해보셨다면 익숙하게 배웠던 그런 개념들이에요. 그래서 무역을 하면서 발생하는 각종 실무적인 내용들을 총망라한 거를 무역실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무역에서 발생하는 많은 용어와 그 다음에 해석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반적인 내용을 한번 다뤄보는 시간이 제2장에서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제3장에서는 무역실무에서 나오는 주요 협약, 실무적으로는 3대 협약이라고 부르는데요. 결제조건과 그 다음에 계약조건 관련돼서 국제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거의 국제적으로 무역거래를 할 때는 이 법은 기본적으로 깔고 들어가는 거야 라고 하는 3가지의 협약이 있어요. 그걸 3대 협약이라고 하는데, 그 부분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배워볼 거예요. 근데 이 3대 협약과 관련된 부분은 이제 사실 이제 깊게 들어가자면 한도 끝도 없거든요. 그래서 무역 영어 이런 시간에서는 굉장히 이거를 오랫동안 배우기도 하잖아요. 근데 우리 시험에서는 여기 파트들도 조금은 전략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어요. 아무래도 영어 원문이 그대로 출연해지기도 하고, 그 다음에 내용은 굉장히 방대한데 그것에 비해서 출제되는 양은 그다지 많지 않기 때문에 조금 전략적으로 좀 맞출 수 있는 문제들 위주로 좀 접근을 하는 그런 방식도 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4장부터는 2과목에서 배웠던 우리 화물 운송론에서 배웠던 내용과 굉장히 유사한 단어들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첫 번째 해상 운송, 두 번째 항공 운송, 그 다음에 컨테이너 운송, 그 다음에 그들을 합친 복합 운송, 이런 것들을 다 배웠던 건데, 이런 것들이 국제적으로 이동하는 것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춰서 배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아무래도 이제 화물 운송을 진행을 할 때 국내 운송이 아니라 국제적으로 운송을 하다 보면 보험이라는 이슈가 등장할 수밖에 없어요. 아무래도 운송기간이 길기 때문에 보험이라는 이슈는 항상 중요하게 대두가 되고, 그래서 다른 과목에 비해서는 제8장에 단독으로 해상보험, 그 다음에 해상보험 말고 국제적으로 이동할 때 발생하는 기타 보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보일 거고요. 그 다음에 한 문제 정도 혹은 2문제 정도 나오는 관세, 그 다음에 통관 실무와 관련된 내용들에 대해서도 간략히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참과목의 전체 구성은 이렇게 되어 있고 그 중에서도 1장은 1과목과 가장 좀 유사하고 2장, 3장은 무역 영어와 좀 유사하고 4에서 8장 정도는 2과목 화물 운송론이 좀 유사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교재 넘어가서 우리 두 번째 학습 전략이랑 뭐 그 포인트 나와 있는데도 한번 살펴볼게요. 학습 전략 좀 보시면 국제물류론이라고 하는 거는 무역 실무가 주를 이루는 과목이다. 결국은 그래서 대륙간을 이동하는 그 물품의 이동과 관련된 각종 실무적인 이야기들, 그다음에 용어들 이런 것들이 좀 중심이 된다 보시고, 그다음에 그걸 움직이는 과정에서 운송 수단별 국제물류의 특징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표현이 있죠. 그래서 그것만 좀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 중에서는 특히나 국제물류에서는 그 물건을 이제 수출 수입을 할 때 이동하는데 가장 큰 핵심이 되는 두 가지의 운송수단을 꼽으라 라고 하면은 한 80% 이상은 해상운송으로 진행이 되고, 그 다음에 해상운송이 아니라면 그 외에는 다 항공운송으로 진행이 될 거예요. 근데 해상운송에 비해 항공운송은 굉장히 그 가격도 비싸고 대신에 그만큼 속도는 빠르고 하는 이 차이점이 명확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시계를 막 급격히 다루는 화물이 아니라면 해상운송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국제물류에서는 이 해상운송의 파트가 조금은 이제 높다라고 보시면 되고, 비중이 높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많은 국제적인 협약이 발생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 단원에서는 조금 더 좀 포인트를 맞춰서 시험 문제도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좀 조심해서 공부하실 필요가 있고요. 집중적으로. 포인트 2번도 한번 살펴보시면 국제물류론은 다른 과목과는 다르게 국제협약이라고 하는 우리 3대 협약이라고 부른다고 했죠. 그래서 거기서 좀 빈출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출제 유형이 영어 원문으로 나오고 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기출문제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래서 협정의 일부 문구, 예를 들어서 UCP다. UCP 13조 일부 문구를 이렇게 쫙 영어 그대로 따와요. 그리고 빈칸 이런 식으로 빈칸 여기에 알맞는 단어를 쓰세요. 고르세요. 우리가 객관식이니까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어떤 게 가장 적합한 단어인지.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지금 다른 자격증 공부를 같이 하고 있으시다고 하면은 사실 이 조항들 다 암기합니다. 여러분들이 관세사 1차 공부를 하고 있으시다 그러면 UCP 이런 거 전체 조항을 영어로 다 암기하고 계시겠죠. 근데 한 문제를 맞히기 위해서 이 조항을 다 암기하고 다 공부해야 되냐라고 보면 다른 걸 점수를 더 빨리 얻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다 버리고 갈 수는 없어서 좀 빈출되는 그런 어떤 조항들 같은 경우는 좀 반복적으로 나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조항들을 위주로 핀포인트로 탁탁 해서 그런 것들은 점수를 획득해내는 그런 전략적인 방법이 좀 유효할 수 있다. 시간도 좀 아낄 수 있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사건 국제물류를 우리 단원별로 살펴보면 우리 총론 이런 데에서는 1과목과 좀 유사한데 여전히 한 14%, 한 15% 그 정도 내외로는 출제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역시 우리 제4장 해상운송의 비중이 가장 높았죠. 그 다음에 해상운송 아니면 항공운송이라고 했으니까 그 다음으로는 항공운송에 대한 내용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관세법이나 통관실무 이거는 다른 과목에서는 나오지 않고 우리 3과목에서만 좀 유일하게 나오는 파트이기 때문에, 그리고 근데 내용이 어렵지가 않아요. 그래서 반드시 좀 맞추고 가야 되는 부분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전반적으로 국제물류론은 흘러갈 거다라는 틀을 좀 기억을 하시고, 그다음에 오늘은 제1장 국제물류론의 총론부터 바로 진도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장 국제물류론 관련해서 총론적인 부분인데, 여기서도 한 14% 정도의 출제가 된다고 했죠. 그러면 여기서는 어떤 것들을 주로 포인트로 잡고 가셔야 되냐, 앞으로 방향이. 첫 번째, 국제물류라는 것들이 도대체 뭔지, 국제물류의 개요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설명해낼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국제물류의 개요를 설명할 수 있으면 현재 우리나라가 처해 있는, 그 다음에 국제적으로 처해 있는 국제물류의 환경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고요. 항상 동향이라는 표현으로 시험에 자주 등장을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국제물류를 진행을 함에 있어서 어떠한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는지. 그래서 아무래도 해외로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조금 시스템화가 잘 되어 있지 않으면 그러면 문제가
좀 생기기도 하거든요. 뭐 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 국제물류 환경에서 좀 이어지는 건데, 최근의 트렌드인 3PL, 그 다음에 4PL도 국제물류에서는 중요한 이슈로 등장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국제물류에서 전략을 어떻게 짤 것인가. 이 정도만 살펴보시면 충분해요. 근데 이 단어들, 물류의 개요, 뭐 국제자를 빼더라도 물류의 중요성, 환경, 시스템, 그다음 3PL, 4PL, 그다음 물류 전략, 국제자만 뺐을 때 다 어디서 배웠죠? 다 1과목에서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들어봤던 단어들이랑 동일하죠. 그래서 물류관리론에서 배웠던 내용들이 그대로 여기에서도 똑같이 문제가 출제된다. 이렇게 보시면은 마음이 편하실 거예요. 자, 그래서 복습하는 개념으로도 한번 더 살펴볼 필요가 있고, 교재는 그래서 293페이지 보시면 첫 번째 국제물류의 개요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 물류부터 한번 다시 돌아가서 보죠. 국제 물류니까. 그럼 이 물류라는 게 우리 이렇게 배웠었죠. 맨 처음에 최초에 공급자라는 단어를 쓰면서 이 공급자가 어떤 물건을 조달하고, 그렇죠. 여기서 이 사람이 조달하고, 그 다음에 이 조달한 원재를 가지고 생산하는 특정한 행위를 하고 나서 이렇게 생산된 이 완제품, 물품을 누구에게? 수요자에게. 이 물건을 사용하고 싶은 수요자에게 어떤 형태로? 재화라는 형태로 물품을 이동시키는 행위라고 배웠죠. 근데 여기서 재화라고 하는 단어가 어려우니까 이 재화는 다른 말로 하면 상품 또는 뭐 제품, 물품, 그 다음에 또 뭐라 했죠? 물건. 영어로 하는 게 더 편하다고 하면 goods, 이런 표현들. 결국은 어떤 something, 어떤 물건 같은 것들을 공급자가 원재료를 조달해와서 생산해서 만든 다음에 수요를 하고 싶어하는 그 수요자에게 재화를 이동시키는 전체 과정이다. 그런데 이 전체 과정 중에서 발생하는 게 결국은 뭐였어요? 여기서 발생하는 게 운송하고, 그 다음에 보관하고, 포장하고, 하역하고, 그 다음에 각종 정보통신이 이루어지고, 이런 전체 내용들이 다 뭐였다? 물류라고 표현을 했다. 그래서 이 과정이 전체가 물류였는데, 하나 반대로는 수요자한테서 물건이 왔다가 다시 공급자에게 되돌아가는, 이렇게 회수가 되는 방향도 있었다. 이것도 배웠죠? 그래서 이렇게 공급자에서부터 수요자에게 재화가 운송, 보관, 포장, 하역, 정보통신이 이루어지는 전체 이 과정을 무슨 물류? 순물류, 이렇게 불렀고요. 일정한 방향을 흐른다고 해서 순물류 이렇게 배웠고, 수요자에게서부터 공급자로 이게 되돌아가는 이러한 물류를 여기는 뭐라고 불렀다? 영물류라고 불렀다. 그래서 이 순물류와 영물류를 다 더해서 전체를 다 합쳐서 물류라고 표현했다. 이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이런 이제 구조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 구조에서 물류는 이렇게 배웠고, 그럼 국제물류는 뭐냐? 그럼 똑같죠? 여기에 국제자만 붙이면 돼요. 국제자. 그럼 국제는 뭐예요? 물품이 대륙간을 이동하는,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수출하거나 수입하는 방식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뭐가 됐어요? 공급자하고 수요자의 국가가 다르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국제물류는 결국에는 이런 논리로 간다고 하면 서로 국가가 상이한 2개국 이상에서 발생하는 물류를 표현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똑같은 물류의 흐름인데 똑같이 재화를 왔다 갔다 하는 건데, 다만 그 사이에서 국가가 상이한 2개국 이상에서 공급자와 수요자 사이에서 재화를 운송, 보관, 포장, 하역, 정보통신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똑같이 다시 되돌아오는 회수 물류가 있을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충분합니다. 자, 그래서 교재 293페이지의 첫 번째 국제물류의 개념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국제물류란 해가지고 밑줄 그어져 있죠. 글로벌화에 따라서 조달이나 생산, 그 다음에 판매 활동이 2개국 이상에 걸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무형 재화에 대한 시간적, 공간적 효용을 창출하는 활동이다. 여기서 체크해야 될 거는 시공간적 효용을 창출한다 라는 표현이죠.
그 다음에 물류라고 하는 것은 결국 고객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출발지에서 소비지에 이르는 제품과 서비스 및 관련 정보의 효율적인 쌍방향 흐름을 계획하고, 여기서 쌍방향이라는 거는 이렇게 갔다가 또 돌아올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사실은 이 안에서 공급자는 또 다른 이렇게 조달 물류라고 하는 형태도 받고 있긴 했었죠. 그래서 실행하고 관리하는 공급망 프로세스의 한 과정이다. 그래서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국제 물류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물류랑 똑같은 개념인데, 그 국제 물류의 그래서 다른 특징을 살펴보면, 첫 번째, 이런 게 좀 다르죠. 일반적인 우리 국내 물류보다는 조달이나 생산, 판매 활동이 여기 부분 국경을 초월한다. 그러니까 2개국 이상의 국가니까 국경을 초월해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환경적인 제약으로 복잡하고 다양하게 전개가 된다. 아무래도 뭐 우리나라 안에서 그냥 물건이 움직이면 여기에서 뭐 수도권에서 수도권 이렇게 움직인다라고 하면은 뭐 큰 제약이 없잖아요. 그냥 상황이나 뭐 이런 시간대도 똑같고. 근데 해외에서부터 온다? 해외에서부터 물건이 온다? 그러면 일단은 거리도 멀고 시차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고 그다음에 날씨도 너무 영향이 많고 고려할 게 너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환경적 제약으로 굉장히 복잡하고 다양하게 전개가 되는 거다. 따라서 프로세스의 관리와 다양한 운영 전략이 필요하다. 이렇게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시스템화가 되어 있고 운영 관리를 잘 하면 효율성이 될 수 있는데, 만약에 그런 것들이 잘 관리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완전히 국내에서 물건을 받는 것보다 훨씬 더 손해를 볼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따라서 프로세스 관리와 다양한 운영 전략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리고 두 번째, 국내에 비해서 긴 리드 타임. 아무래도 우리나라로 이동하는 것보다는 해외에서 오면 리드 타임이 굉장히 길어지죠. 보통 이제 유럽에서 배를 타고만 2달 정도는 생각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리드 타임이 길다. 그래서 물류의 제 기능 중 운송의 중요성이 증대가 된다. 그럴 수밖에 없겠죠. 운송이 전체 과정에서 가장 긴 기간을 차지할 수밖에 없으니까. 이로 인해서 운송의 합리화와 효율화를 위해서 복합 일관 운송이 발달하게 된다. 그래서 여기서 국제물류에서는 이렇게 이동하는데 2개국 이상의 국가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복합 운송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복합 운송을 이가 뭐 화물 운송론에서 배웠을 때 어떻게 한댔죠? 복합 운송이라는 거는 2개 이상의 법적 체계가 상이한 운송 수단을 이용한다. 이렇게 배웠죠. 그래서 뭐 항공기 플러스 항공기 이런 거 말고 배 플러스 항공기 아니면은 철도 플러스 선박 뭐 이런 식으로 서로 다른 2개의 운송 수단을 이용해서 이동한다. 근데 국제 물류에서는 아무래도 그럴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부터 직항으로 항공으로 바로 오면은 뭐 가장 베스트겠지만 아주 비싸겠죠. 그래서 여기서 내륙에서는 화물 자동차를 타고 여기까지는 배로 이동하고 여기서는 다시 화물 자동차 타고 뭐 이런 식으로 이동한다고 했죠. 그 다음에 무역이나 통관 및 운송에 있어서 서류와 절차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이해가 필요하므로 관세사나 포워더 같은 중개자의 활용이 증가되고 있다. 이런 것도 실무적으로는 어쩔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뭐 중국에서 굉장히 뭐 한국에 잘 팔릴 것 같은 어떤 특정한 물건을 사고 싶다라고 하더라도 물건을 사고 그냥 국내에 들어오려면 막연하죠. 어떻게 될지 모르겠죠. 이럴 때는 누구를 활용한다? 중개인을 활용하는 거다. 그래서 중국에서부터 그 중국 공장에서부터 우리나라 인천 항까지 물건을 이동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운송 주선인, 즉 다른 말로 실무적으로 포워더라고 부른다고 했죠. 프레이트 포워더. 그래서 그런 포워더를 이용해서 운송을 진행하고 그 다음에 한국에 도착하면 물건을 가져갈 수 있나요? 그렇게 그냥 가져가면 그 밀수죠. 그래서 한국에 도착을 하면 한국에 있는 세관에 이런 물건을 우리가 가지고 왔습니다 라고 하는 정식적인 절차, 그거를 수입신고라고 하는데, 그 수입신고를 하고, 수입신고를 하면 뭐 해야 돼요? 관세와 부가세, 뭐 경우에 따라서 개별소득세와 교육세 등 각종 세금을 납부를 해야 이걸 내가 물건을 반출할 수 있죠. 그러면 이런 일련의 과정을 본인이 전문적인 지식이 없을 때는 굉장히 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다른 운송에 비해서는 이 국제 물류에서는 이런 중개인들이 끼는 경우가 100%예요, 100%. 거의 99.9%. 여러분들이 혼자서 이런 걸 세금 신고 다 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뭐, 당장 뭐 이 물건의 세금이 어떻게 되는지, HS 코드 어떻게, 이런 것들을 알기가 너무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런 중개인들, 관세사, 그 다음 포워더라고 하는 중개자들이 국제 물류에서는 반드시 끼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4번. 국가 간의 상관습과 문화적인 차이로 인한 어려움이 상존하고 있다. 이런 것들도 굉장히 실무적인 이슈긴 하죠. 국제 물류를 진행함에 있어서. 국가 간의
문화적인 차이도 이런 거예요. 아주 간단하게도 여러분들이 뭐 스페인에서 만약에 뭐 소금을 하나 수입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스페인에 이제 연락을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바이어 입장이라고 하면 좀 우리한테 적극적으로 판매를 할 것 같잖아요. 근데 그렇지가 않을 수가 있다는 거, 문화적인 차이로. 그래서 스페인 그 소금 업체는 야 근데 우리 한국에 너희 말고 다른 업체랑 이미 연락을 하고 있는 게 있어. 그래서 우리는 얘네랑 연락을 해야 되니까 연락을 안 할게. 뭐 이렇게 연락할 수도 있는 거고. 문화적인 차이. 우리는 많이 판매하면 좋으니까 얘한테 파면 좋을 거잖아요. 그래서 이 의리를 지킨다든가 뭐 이런 것도 있고. 아니면은 우리는 휴가를 끼껏해서 가봤자 뭐 며칠 뭐 이틀 3일 뭐 이렇게 간다라고 생각을 하면 뭐 특정한 시기에는 거의 한 달을 자리를 비워. 그런 게 이해가 안 가죠? 그래서 한 달 동안 연락이 갑자기 안 돼. 그리고 한 달 뒤에 뭐 자기 뭐 바캉스 갔다 왔다 뭐 이러면서 갑자기 그때서 연락이 와. 그럼 이미 계약은 끝났을 수죠. 그런 식으로 문화적인 차이가 굉장히 많아서 그런 것들을 고려를 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려움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다음에 환율의 변동과 인플레이션 등과 위험이 크다. 요거는 실질적으로 가장 그 경제적인 손실을 줄 수 있는 거죠. 환율 차이. 최근에는 이제 그래도 환율이 많이 안정이 됐었는데 종전에는 환율이 굉장히 폭등해버린 적이 있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수입하는 입장이라고 하면 예전에는 1달러에 만약에 1,000원 정도를 했다. 근데 지금은 1달러에 1,400원까지 환율이 치솟았다라고 하면은 무역거래 할 때는 거의 달러 결제를 할 거잖아요. 거기다 이제 원화 결제하자면 거기서 안 할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똑같은 어떤 뭐 분말 같은 걸 하나 사오는데 야 이거를 1달러에 결제하기로 하자 단위다 라고 했는데 그래 1달러 하기로 해서 그럼 예전 같았으면 우리 얼마 돼요? 이거 1,000원으로 환산해가지고 주면 되는데 지금 얼마야? 1,400원으로 환산해 줘야 되니까 돈을 많이 줘야 되네. 그러면 국내에 들어올 때 실질적으로 내가 부담하는 비용이 외국 걔는 달러 받는 건 똑같지만 내가 부담하는 비용은 차이가 많단 말이에요. 이러면 원가 계산을 쭉 다 때려봤을 때 원가가 안 남을 수도 있어. 뭐 운송비부터 해서 각종 수수료 다 내고 나면은 관세, 부가세 다 내고 계산을 딱 해보니 국내에서 사는 게 더 싸다 이럴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환율에 대한 이슈가 공존하는 것은 국가 간이 상이하기 때문에 그렇다. 어쩔 수 없는 부분, 통화가 달라서. 그래서 요런 특징들이 있다. 그래서 시험에서는 요런 특징들, 국제물의 특징으로 알맞은 것을 고르세요. 뭐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니까 상식선에서는 좀 기억을 하고 있으실 필요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국제물류의 기능 쪽 살펴보기 전에 기능 쪽 먼저 살펴보죠. 기능 쪽을 보면 기본에 우리가 배웠던 물류의 기능과 동일하다. 기본적으로는 보시면 돼요. 결국에는 공급자로부터 수요자까지 이동하는 일련의 과정이기 때문에 똑같은데 가장 큰 기능 중에 하나가 이제 시간적, 그다음 장소적인 효용이라고 배웠죠. 그래서 첫 번째 시간적 기능을 살펴보시면 재화의 생산과 소비의 불일치를 조정할 수 있다. 그래서 예전 같으면은 이제 우리가 지금 물건을 당장 사용하기 위해서는 여기서 당장 보관하고 있어야 되는 이런 보관적인 이슈가 있었다면 지금은 이 국제적인 물류, 일본 같은 데서 또는 중국 같은 데서 우리나라로 물건이 들어오는데 하루가 채 안 걸린단 말이에요. 많이 걸려도 이틀. 그러면 국내에서 이동하는 거랑 사실상 거의 체감상으로는 비슷하다라고 느끼면 이 물류 창고를 해외에도 둘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보관 자체를. 그래서 생산과 소비 시기의 불일치를 이 국제 물류, 빠른 물류로 인해서 보완해낼 수 있다는 이런 기능들. 그 다음에 장소적인 기능도 생산과 소비의 장소적 거리를 조정하는 기능을 한다. 그래서 예전 같으면 다 우리가 직접 하기 위해서는 다 우리나라 국내에다 모든 것들을 다 둬야 했었겠지만 지금은 어떻게 된다? 그 장소적인 것들도 다 외국으로 움직여 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반도체 같은 사이클을 놓고 보면은 일본에서 소부장이라 주고 굉장히 그 원재료들 아주 소재가 되는 이 원료들을 일본에서 어디로? 한국으로. 그래서 한국에서 반제품 형태 또는 완제품 형태로 반도체를 만든 다음에 이걸 또 어디로 가요? 중국의 공장으로 가죠. 그럼 중국에서 이걸 이용해서 핸드폰이나 자동차나 이런 식으로 세계적인 분업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뭐가 돼요? 국제적인 공조가 이렇게 물건이 잘 이동한다는 믿음, 그 다음에 속도에 대한 확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굳이 이 원료 제조업체가 한국 내에 있지 않아도, 그 다음에 중국 입장에서는 반도체 제조업체가 자국 내에 있지 않아도 이것들이 가능했다는 거예요. 예전에 이제 무역 분쟁이 발생하기 전까지는, 그쵸? 근데 이런 이슈가 있었죠? 일본에서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 제외 막 하면서 이거 빼버리고 무역 보복 이런 걸 했잖아요? 그럼, 야, 그래? 그럼 너 꺼져. 그럼 우리가 이거 직접 한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다음 또 우리나라 요즘은 이제 또 여기에서 또 이제 문제가 좀 생기고 이런 일들이 있긴 한데, 기본적으로는 국제 물류는 이런 체제를 공고하게 할 수 있는 기능을 한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는. 그 다음에 세 번째.
수량적 기능 보면 생산 수량과 소비 수량의 불일치를 그 집화, 중개, 배송 등을 통해서 조정할 수 있다. 그래서 생산과 소비하는 것들은 항상 불일치가 있죠. 생산은 많이 하고 또는 소비는 그에 따라가지 못하고 이럴 수도 있고, 그다음에 뭐 소비는 많이 하고자 하는데 생산이 그에 따라가지 못할 수도 있고, 다양한 불일치들이 존재하는데 기본적으로는 이런 불일치들을 물류라는 기능을 통해서 다 해소해낼 수가 있다. 이런 기능들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 품질적인 기능 살펴보시면 생산자가 제공하는 재화와 소비자가 소비하는 재화의 품질을 가공, 조립, 포장 등을 통해서 조정할 수가 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물류가 빨리빨리 운송을 하고 그다음 그 운송 과정에서 포장도 재포장도 하고 마케팅의 역할도 수행한다고 했죠. 그런 과정을 통해서 품질적인 기능의 어떤 차이를 해소해낼 수 있다. 물류하는 과정에서 마케팅을 통해. 그 다음에 가격적인 기능도 보시면 생산자와 소비자를 매개로 해서 운송에서 정보활동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비용을 조정해낼 수 있다. 그 다음에 인격적 기능. 이것도 이제 시험에 한 번씩 나온 단어예요. 인격적이라는 단어 기억하세요. 그래서 물류 활동을 통해서 대고객 서비스 향상을 위한 기능이다. 라고 해서 이런 대고객의 서비스를 향상시킨다. 이러면 인격적 기능. 이렇게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왼쪽에 이제 보시면 그래서 국제 물류하고 국내 물류가 그럼 차이점이 뭐냐? 이게 시험에 한 번씩 나오는데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관련 서류의 복잡성.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나라에 물건이 들어와서 이 물건이 우리나라에서 여기서 우리나라 여기 그 관세 선이라고 보면 보세구역에 이렇게 들어온 물건을 함부로 뺄 수 있다 없다? 뺄 수가 없다. 관련 서류를 갖추고 세금을 내야 뺄 수 있다. 그렇기 위해서는 여기서는 각종 서류들 BL부터 해서 CIPL, DO 등등등등등등 굉장히 많은 서류들이 필요하다. 이런 것들은. 그 다음에 중개자의 존재. 이런 서류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누가 있다? 중재하는 사람들이 존재한다. for the 관세사 이런 사람들. 그 다음에 절차가 복잡하고 그 다음에 비용과 시간, 그 다음 손실 위험이 아무래도 국내 물류에 비해서는 국제 물류가 훨씬 더 크다라고 보는 게 상식선이죠. 그 다음에 요소별 기능상의 차이가 있다. 그래서 국제물류에서는 이런 이슈들이 거의 없었죠. 그래서 우리가 화물 운송론 이 과목을 배울 때 뭐 BL 뭐 국내 운송을 할 때 뭐 BL이 필요하다 이런 거 없었죠. 그냥 화물 인수증 요 정도면은 그냥 모든 것들이 가름이 됐잖아요. 그래서 뭐 남양주에서 뭐 청주로 간다. 그러면은 남양주에서 청주 찍고 그냥 가서 그냥 화물 인수하면 인수증 받으면 끝났잖아요. 그냥 그랬는데 국제 운송에서는 그렇게 간단하게 끝날 일이 아니라는 거죠. 각종 서류들이 필요하고 누군가의 도장이 필요하고 막 이렇다는 점. 그래서 그 밑에 비교하는 표도 한번 보시면 물류 거점을 활용한 공로 운송을 중심으로 한다. 국내 물류는. 근데 국제 물류는 공항이나 항만을 이용한 복합 일관 운송이 중심이 된다. 아무래도 대륙간 이동하려면 배로 하늘을 이용하거나 아니면 바다를 이용하거나 둘 중에 하나의 방식이겠죠. 그다음에 왜냐하면 우리나라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제 위가 잘려 있는 거의 섬과 같은 현상이 지금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분단 국가라서 대륙을 이용할 수 없는 라는 단점 때문에 아무래도 선박을 이용하거나 항공기를 이용할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보관 및 하역도 보면 물류센터나 배송센터를 중심으로 보관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국제물류 같은 경우는 복합물류 터미널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그 다음에 포장도 보면 국내 물류에서는 경제성, 편리성, 간이성에 중점을 줬다면 국제 물류에서는 운송에 초점을 뒀다. 그래서 뭐 하역이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운송이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무슨 시스템? 일관 운송을 하려면 팔레트와 컨테이너 이것들이 중요시 되었죠. 그다음에 정보도 보면 각 주체별 독자적인 정보가 가능한데, 그다음에 국제 물류는 전 과정에 대한 관리 및 추적 기능이 필요하다. 이런 표현들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거 본 김에, 우리, 요것도 참고 삼아서 한번 봐보도록 하죠. 우리 바로 앞에 293페이지에, 날개 부분에 요것도 좀 굉장히 시험에 한 번씩 나오는 중요한 표현들이거든요. 우리 1과목에서 나왔던 내용인데, 물류 관리라는 개념으로 또 접근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국제 물류를. 그래서 거의 첫 번째 줄 한번 보시면, 이 국제 물류도 똑같이 어차피 물류니까 공급자에서부터 수요자까지 물건이 이동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동하는 전체를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관리라는 걸 우리는 표현할 때 물류 관리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거의 첫 번째 그 개념이 뭐냐? 물품의 흐름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것인데, 그 대상은 여기 부분 하역, 포장, 보관, 운송, 유통, 가공, 정보 등을 포함한다. 여기서 근데 주의할 단어 뭐? 정보라고 했어요. 그래서 항상 시험에 나오면 이 정보는 제외한다. 이렇게 시험에 나온다고 했죠. 그래서 정보 등을 포함한다. 모든 과정이 다 포함된다. 이동하는 과정에서는.
다음에 물류 관리를 통해서 원가 절감과 재화의 시공간적 효용 가치를 창조하기 위해서 시장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한다. 이런 표현도 기억하시고요. 그다음에 그 물류 관리에서의 특징을 보면 요것도 우리 다 배웠던 내용이에요. 상적 유통과 구분되는 물적 유통을 의미한다. 이 표현은 뭐죠? 물류라고 하는 거는 여기 부분 좀 지울게요. 예전에 이런 거 기억나세요? 우리 물류라고 했을 때 기본적으로는 뭐하고 뭐가 있다? 상적, 그 다음에 물적이 있는데 상적 물류라고 하는 건 이거는 상류라고 불렀고 그리고 물적 이동하는 것을 이거는 물류라고 불렀는데 상적 유통이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뭐가 이동하는 것? 소유권의 이전과 관련된 이용이었죠. 그래서 대금을 지급받고 이런 이용들을 우리가 상류, 마케팅 이런 거랑 불렀다면 물류는 뭐였어요? 실질적으로 피지컬적인 그 물품이 이동하는 것들에 대한 이슈였다고 했죠. 그래서 상류와 물류는 이렇게 구분이 되는 개념이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우리는 어디 파트에서 물류 파트를 집중적으로 보는 거다. 물건이 이동하는 것. 그래서 소유권 이동보다는 그래서 이런 표현이야. 물적 유통을 의미한다. 그다음에 니은 보시면 물류 그래서 합리화를 통해서 물류비 절감은 소매물가와 도매물가 상승을 억제하는 데 기여한다. 아무래도 물류비를 절감하는 이런 효과가 있다 했죠. 물류비를 절감해내면 이 물품에서 차지하는 비중 중에서 물류비, 유통비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전체적인 물가를 좀 안정화시키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런 표현들. 그다음에 물류 합리화는 상류 합리화에 기여하고 상거래 규모의 증가를 유도한다. 그래서 물류가 합리화됐다는 것은 소비자의 만족도가 높아지고 그다음에 전체적인 단가는 낮춰지고 이런 개념이었죠. 그래서 이 합리화가 이루어져서 물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면 뭐가 되는 거예요? 더 활성화된다고 했죠. 이런 표현들. 상거래가 활성화된다. 그다음에 참여기업 간의 조정과 협업을 강조하는 공급사슬 관리, 우리 SCM이라고 배웠었죠. 공급사슬 관리의 중요성이 증가하였다. 이런 표현들. 그래서 물류관리라는 것도 똑같이 국제물류에서도 적용이 되는 개념이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자 이어서 우리 294페이지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국제물류의 중요성은 뭐냐? 우리 4번 목차 보시면 첫 번째 보세요. 국제 간의 생산과 소비의 조화가 유지가 되면서 국민 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에 기여한다. 아무래도 우리 옛날에 뭐 흥선대원의 쇄국 정책처럼 우리나라 안에서 모든 걸 다 닫고 있으면 물동량이 해외에서 있는 물동량이 우리나라로 이동을 못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도 이미 거기서 고립돼 가지고 발전을 못 한다는 거예요. 국제적인 교류가 있어야 우리도 거기서 많은 물물들을 받아들이고 많은 것들을 배워오고 그다음에 우리도 많이 전수하고 하면서 서로 발전해 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국민 경제 지속적인 발전이 필요하다. 국제 물류를 통해서. 그다음에 두 번째. 국제 물류가 합리화가 되면 생산력 증대, 그다음에 국제 시장 발전을 조장하는 효과가 있다. 결국 이제 국제 물류 발전은 우리 국내 물류 발전과 똑같죠. 이동이 간편해지고 그다음에 분업화가 갖춰지고 하면은 각 무역이 활발하게 되기 때문에 그 국가 모두가 다 잘 살 수 있다. 이게 우리 예전에 선진국들이 시장 개방을 요구하면서 펼쳤던 논리 중에 하나긴 하죠. 나만 잘 사는 게 아니야. 우리 다 같이 잘 사는 거야. 이런 개념이죠. 무역하면 다 잘 살아. 이런 게 우리 예전에 선진국들의 논리였다. 그다음에 3번 국제물류 합리화로 유통비가 절감이 되고 양질의 국제물류 용역 제공 그다음에 고객 서비스 향상 등으로 기업이 발전하는 데 도모될 수 있다. 이런 표현들도 기억하시고요. 그다음에 국민 경제적 측면에서 봤을 때 국제물류 합리화를 통해서 경제 발전과 물가 안정을 도모한다. 이거는 약간 우리 물류에서 배웠던 기능과 똑같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물류를 통해서 이 가격이 요구가 된다. 안정화된다 하면은 물가 안정 이라고 하는 것들이 중요하게 따라올 수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목차. 국제물류의 효율화 방안. 요것도 우리 시험 문제에서 그냥 개념적인 부분만 좀 체크하시면 돼요. 첫 번째, 운송의 기능. 우리 운송, 보관, 하역, 포장 뭐 여러 개 중에서도 그 중에서 첫 번째, 으뜸인 운송의 기능에서 보면은 이게 좀 특징이긴 하죠. 복합 일관 운송이 주도적인 역할을 한다. 그래서 국제물류라고 하는 거는 운송 시간이 길어짐에 따라서 최적의 운송수단 조합에 따른 복합 일관 운송의 활용이 증가하고 있다. 그래서 혼재를 통해서 운송의 효율을 높이고 운송 경로는 최단 거리를 선택하게 된다. 이런 표현들이 있으니까 기억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지워버릴게요. 공간이. 자, 그래서 첫 번째로는 운송의 기능 중에서 가장 으뜸이 기능 대응하죠. 그래서 여기서 특징이라고 하면은 가장 큰 특징은 복합, 그 다음에
일관 운송이 진행된다는 점. 복합 일관 운송 어려운 말 아니에요. 두 가지 이상의 운송 수단이 이동되는 과정에서 사용이 되는데 그 운송 수단을 활용해서 우리에게 서비스를 해줘. 우리가 고객 화주 입장을 하면 서비스해주는 한 명의 복합 운송인이 전체를 책임지고 일관 운송을 쫙 해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철도 운송사랑 따로 계약하고 해상 운송사랑 따로 계약하고 화물 운송사랑 따로 계약하고 이런 게 아니라고 했어요. 한 명이랑 이런 계약하면 이 사람이 알아서 조합을 짜온다. 그러니까 뭐 조를 짠다고 하죠 우리가. 그래서 그렇게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보관의 기능, 보관의 기능. 두 번째도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 이제, 보관하는 기능, 보관. 자, 보관의 기능에서 보면, 국내 물류에서 창고가 화물의 조립, 포장, 분류를 위한 유통 창고로서 기능이 중심이라고 한다면, 여기 부분, 국제 물류에서는 창고는 보세구역이나 보세구역 이외의 지역에서 화물을 일시 보관하였다가 운송하는 기능이 우선된다. 그래서 여기서는 보세구역 이라는 단어가 나오니까 이 보세구역이라는 단어는 용어를 좀 기억하실 필요가 있어요. 보세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무역에서 사용하는 단어인데 우리나라를 이렇게 기준으로 보면 우리나라에 이제 물건이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이 물건이 바로 빠져나갈 수가 없다고 했죠. 왜 빠져나갈 수 없냐? 이 물건은 우리나라에 수입된다라는 표현을 쓰면서 수입이 되는 물건에 대해서는 일정하게 세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 세금을 우리는 관세라고 표현을 하는데 관세가 영원인 제품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관세가 없는 제품들도 많은데 그렇다 하더라도 세금을 낼 게 없다 하더라도 뭘 해야 된다? 세관에다가는 우리가 이런 물건을 국내로 들어옵니다 라는 신고를 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우후죽순으로 어떤 물건인지도 모르고 다 우리나라에 들어오면 우리나라의 시장도 다 무너질 거고 그 다음에 유해한 물건이 들어오면 그것들을 걸러낼 장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한 단계 여기서 딱 블락을 건다고요. 누가? 세관이. 딱 불러 그래요. 야, 너 뭐 들고 들어와? 안 돼. 일단 멈춰. 일단 멈춰. 그 다음에 일단 멈춰 하고 나서 어디 들어요? 보세구역이라고 하는 일정한 창고가 있어요. 뭐 인천이든 부산이든 다 있어요. 입항지에는. 그러면 보세구역에 물건이 들어와서 일단 여기 대기예요. 대기. 일단 대기하고 이 대기된 상태에서 뭐 관세사를 이용해서 수입신고 같은 거 우리 이런 물건이고 가격이 어떻게 되고 세금 어떻게 낼 겁니다 라고 계획을 해가지고 신고를 딱 하면 세관에서 그래 알았어 도장 딱 찍어주면 그때 뭐예요? 여기서 나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중간에 버퍼 역할을 하는 구역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이 구역을 어디라고 하냐? 용어로는 보세구역. 세금이 유보되어 있는 지역이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아직까지는 세금을 안 낸 외국 물품 상태로 우리나라에 장소적으로 도착해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그런 곳을 우리는 보세구역이라고 부르고 그런 보세구역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기능을 하는 역할이 더 크다는 거예요. 국제무역에서는. 근데 국내에서는 창고 같은 것들이 거기서 이제 포장하고 보고 이런 것들이 더 기능이 컸잖아요. 근데 국제에서는 보세구역으로서 역할이 더 크다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뭐 지금은 그렇게 많이 쓰는 용어는 아닌데 뭐 보세 의류 뭐 이런 표현들 여러분들 들어본 적 있으시죠? 그래서 보세라는 단어가 그런 거예요. 보세구역에 있으면 세금 안 냈잖아. 거기서 이제 뭘 빼돌아야죠. 팔면 세금 안 낸 거 이제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옷이 더 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세금이 유보되어 있는 지역에서 물건이 나온 거 이런 것들을 우리는 이제 뭐 보세 의류 이렇게 표현했는데 요즘은 이제 뭐 그 의미가 조금은 변질돼서 이제 사용되긴 하죠. 뭐 그냥 좀 저렴한 뭐 메이커가 없는 이런 식으로 좀 변질돼서 사용하긴 하는데 원래 의미는 그런 의미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기능을 수행한다. 국제무역에서는. 그 다음에 세 번째 하역 기능이라는 것도 수행을 하죠. 하역 기능. 하역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로 보시면 화물의 적하, 그 다음에 양하와 창고 입출고를 위한 설비 기능이 중요한 요소. 그 컨테이너 작업 저기에서부터 내륙 거점이나 공항, 항만에서 하역자 밀리까지 각종 하역 설비가 이용이 되는데 그럼으로써 하역의 중요성이 증대가 된다. 그래서 합리화를 위해서는 하역 횟수를 줄이고 하역량을 늘리는 전략이 필요하다. 이 말은 이런 거예요. 기본적으로 국제 운송이다 보니까 이게 합리화가 되어 있는 게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컨테이너 뭐 40피트 컨테이너 이런 데에다가 물건을 꽉 채워가지고 중국에서부터 우리나라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한 대만 들어오네? 아니죠. 컨테이너선에 이거 2만 개씩 실려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역이 합리화가 안 되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이거를 꺼내는 데만 해도 몇 년이 걸리겠죠. 근데 지금 어떻게 돼요? 겐틀 크레인을 딱 집어가지고 물건 딱 내리고 그 다음에 CYS 가서 CFS 딱 간 다음에 물건 컨테이너 까놓으면 다 파레트로 지게처럼 빠빠빠 빼가지고 바로 컨테이너 빈 다음에 컨테이너 반납.
그리고 다른 곳에 거. 이런 식으로 굉장히 속도가 있게 며칠 안에 다 끝나는데 합리화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죠. 그래서 국제무역에서는 특히나 합리화가 더 중요시 되고 있다. 이런 것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포장이죠. 포장. 국제무역에서도 역시나 이 운송이라고 하는 것은 동일하게 포장의 기능 역할을 수행을 하죠. 그래서 원거리 운송을 고려했을 때는 컨테이너, 그 다음 팔레트 이런 것들이 하나의 외포장 역할을 수행하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 내용물을 보호하고 판매 촉진 및 심미적인 기능, 운송과정의 취급을 용이하게 하는 기능을 한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정보통신, 정보기능. 다섯 번째로는 전 과정에 대한 관리 및 추적이 가능한 기능이 있다. 그래서 출발지에서 목적지까지 이르는 전 과정에 대해서 추적이 가능하도록 종합적으로 설계가 된다. 그래서 이 우리나라에는 이게 특히나 좀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BL이라고 하는 어떤 서류, Bill of Loading이라고 해서 운송장, 뭐 쉽게 말하면 운송장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등록이 되면 이 등록이 되는 순간 이 물건이 어디에 있는지, 그 다음에 뭐 국제거래니까 뭐 보세구역에 들어갔는지, 보세구역에서 세관에 신고는 됐는지,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우리 관세청 시스템을 통해서 쫙 관리가 다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당장 뭐 테무 이런 데서 물건 하나 샀어. 근데 운송장이 이제 뜨잖아요? 그러면은 관세청 사이트에 들어가서 그 운송장 번호를 넣고 엔터를 딱 치는 순간 내 물건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가 쫙 뜹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정보 기능이 엄청 잘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까지 보시면 이제 국제물류에 대한 전반적인 개요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우리 국제물류를 관리하는 거, 아까 우리 물류 관리 약간 잠깐 살펴봤었죠? 그거에 대해서 이어서 좀 보도록 할게요. 295페이지 보시면 두 번째, 국제물류의 관리라고 나와 있는데, 국제물류의 관리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뭐냐? 고객 서비스를 증대하고 물류 비용을 절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요거는 아주 우리가 열심히 배웠던 물류 관리의 기본적인 틀이죠. 똑같은 내용인데, 국제적으로 하는 것을 뭐 이렇게 가로를 치더라도 물류 관리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인 방향은 똑같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뭘 하고 싶다? 고객 서비스. 이건 고객의 만족이라고 치환될 수 있다 했죠. 이 고객 서비스는 높이고, 그 다음에 이 물건의 가격, 이 운송비, 비용, 원가, 비용, 이런 것들은 줄이려고 하는 게 물류 관리의 목적이죠. 결국 방향성이죠. 근데 이것들이 물론 트레이드오프, 상충관계는 있지만 방향은 그렇게 간다고 했어요. 그래서 거기 첫 번째 줄에 고객 서비스의 증대, 물류 비용의 절감을 목표로 한다. 그래서 국제물류 통합적인 관리는 총비용 접근 방식으로 개개인의 활동들의 비용을 분리하기보다는 물류의 총비용을 고려한 뒤에 다양한 대안들의 비용 및 수익관계를 최적화하려는 것이다. 그래서 물류비의 구성에는 여기 부분 포장, 수송, 하역, 재고, 보관, 정보관리, 보험비용 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제물류 관리의 필요성도 살펴보시면 물류가 국내 제품의 수출 경쟁력 증가에 기여를 한다. 국제물류라는 것 자체가. 그 다음에 두 번째, 물류정보 시스템 발전으로 해서 물류 관리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하는 것이 가능하고 비능률적인 요소를 제거하여 효율성을 더욱 증대할 수 있다. 물류 관리를 통해서 결국엔 하고자 하는 것은 이게 효율성을 높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간다라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효율성을 높이는 거고, 시험에서는 다른 말로 합리화라는 단어로도 등장을 하겠죠. 합리화. 그래서 그렇게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해외 고객의 다양한 요구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반응할 수 있다. 물건은 우리나라에서 다 만들어졌는데 이게 실제로는 어디에서 판매될 수 있어요? 아마존 이런 데서도 막 판매가 되죠. 해외 고객에도 반응이 좋다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물류 관리가 잘 돼 있으면 신속하게 반응을 해낼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제품의 수명 주기가 짧아짐에 따라서 국제물류의 신속성도 요구가 된다. 이 말인 즉슨 유행이 주기가 너무 짧아지긴 했죠. 예를 들어서 뭐 우리 프랜차이즈만 보더라도 지금 이게 유행했던 게 내년에도 이 정도 핫한 유행이 계속 진행되는 경우가 흔치 않죠. 그래서 굉장히 그 수명 주기가 모든 제품, 상품, 프랜차이즈, 디자인 뭐 이런 것들이 다 짧아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디자인이 이런 유행 주기가 짧아진다는 거는 결국에는 빨리빨리 배송을 해주지 않으면 뭐
우리는 이 2달 뒤에 유행이 끝나고 그 뒤에 도착하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 거다. 국제물류가 신속하게 요구가 된다. 그다음에 해외 거점의 확대, 해외 조달, 아웃소싱이 증감에 따라서 공급망이 국내에서 해외로 확장됐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경우가 진짜 많긴 해요. 예전에는 공장이 다 우리나라 내부에 있었는데 지금은 일정한 특정한 공장들이 다 중국, 아니면 베트남, 아니면 라오스, 아니면 캄보디아 이런 데로 사실 이제 1단계는 중국으로 갔다가 베트남으로 이동하고 라오스, 캄보디아 이렇게 다 이동하긴 했어요. 그래서 사실 지금은 우리나라의 외주 임가업체가 중국에서는 조금 많이 빠져있긴 해요. 아무래도 이제 조금 이제 비싸졌어요. 인건비가. 그래가지고 점점 이동하고 있기는 한데 어쨌거나 우리나라에 있는 공장들이 다 외부로 나가서 임가공을 외부에서 하고 있죠. 그런 것들은 결국에는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이 국제적인 운송이 원활하게 잘 될 거다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런 행동들이 가능했던 거예요. 그래서 외국에 있는 저렴한 인건비를 활용할 수가 있는 현상이 생겼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국제물류 관리를 그럼 전략을 어떻게 수립할 거냐. 첫 번째, 전략 수립은 트레이드오프는 상충 관계라고 했죠. 그래서 총 비용의 개념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 그래서 국제물류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물류 관리를 할 때 비용이 A라는 비용, B라는 비용, C라는 비용, 여러 가지 비용이 있었는데 이걸 다 냈을 때 총 비용이 등장을 할 거죠. 그래서 이 하나의 비용을 줄이는 데 집중할 것이 아니라 이 전체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유기적인 관계를 맺을 거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A라는 창고를 썼는데 A라는 창고를 쓸 때 운송비가 조금 더 많이 나온다. 근데 여기서 줄일 수 있는 창고비가 더 크다라고 하면 운송비는 다른 창고 들어간 것보다 조금 더 들더라도 그래도 그 창고를 이용했을 때 창고비가 많이 저렴하다면 결국에는 뭐가 돼요? 운송비를 좀 더 내도 총 비용은 줄어들죠. 이런 현상. 그래서 총비용의 관점에서 항상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런 표현들 기억하시고요. 다음에 물류 표준화와 공동화를 통해서 비용 절감을 추구한다. 이런 표현들 기억하시고요. 그 표준화와 공동화는 우리 일과목에서 그런 거 배웠죠. 결국에는 수배소 공동화 이런 거 배웠죠. 그래서 결국에는 같이 하면 비용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물류 아웃소싱. 우리 아웃소싱은 3PL, 4PL 여기 이런 것들. 이렇게 물류를 내가 꽉 쥐고 있다가 외주를 주는 형태 이런 걸 표현했죠. 그래서 아웃소싱을 통해서 핵심 역량에 집중하고 그 고객 서비스 수준을 높인다. 아무래도 물류 같은 것들을 아웃소싱을 주는 순간 우리는 내가 잘할 수 있는 역량에만 집중하면 되니까. 그다음에 단위 운송비를 낮추기 위해서 수송 단위의 대형화를 추구한다. 운송은 항상 대형화가 되면 될수록 비용이 낮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화, 표준화 이런 것들을 하려고 했죠. 결국은 규모의 경제를 활용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물류 관리 기법도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이것도 한번 같이 살펴보면 첫 번째 just in time이라고 해가지고 요거 예전에 많이 우리 언급을 해드렸죠. 도요타에서 재고를 이제 굉장히 관리하는 시스템 중에 하나였는데 생산 관리에서 just in time 뭐예요? 재고를 굉장히 극혐한다 했죠. 재고를 관리함에 있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재고는 최소한의 안전 재고에 불과하고 내가 필요한 물건이 있으면 그때그때 바로 가지고 와 라는 거였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 재고를 남기지 않고 입하된 재료를 그대로 사용하는 상품 관리 방식이었다. 물류 관리를 이렇게 했었다 예전에는. 그 다음에 두 번째 CIM이라고 하는 것도 그냥 키워드만 보세요. 혹시라도 시험에서 이 흐름을 물어볼 수도 있으니까 CIM이라고 하는 거는 제조나 개발, 판매의 정보 흐름을 컴퓨터 정보를 이용해서 통합한 생산 관리 시스템이다. 그래서 컴퓨터를 이용한 생산 관리를 하는 시스템이다. 예전에는 이제 컴퓨터를 이용한다 이런 것들이 좀 획기적이었는데 지금은 컴퓨터를 이용하지 않는 게 오히려 획기적이지 오히려 컴퓨터를 이용 안 하는 게. 그래서 1970년대니까 이런 게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CALS라고 해서 이런 표현들이 최근에는 한 번씩 나와요. 이거는 이제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간 정보화 시스템이다 라고 보는데 컴퓨터를 이용하는 건 당연하죠. 컴퓨터 이용하는 건 이제는 뭐 너무 고정값이에요 그거는. 그래서 제품의 전 생산 과정을 디지털화했다. 그래서 전체를 디지털화해서 기업 경영의 혁신과 비용 절감, 그 다음에 생산성 향상을 도모한 공학적 정보화 시스템이다. 1987년. 그래서 용어만 CALS 용어만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뭐로 넘어가요? SCM. SCM은 공급 사슬 관리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그래서 공급망, 우리 물류라고 하면은 수요에서부터 공급까지 이뤄갈 때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전체, 이 전체 공급을 다 사슬이라고 표현을 해가지고 이 공급 사슬망 전체를 관리하는 시스템이라고 해서 SCM이라고 표현을 했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 Supply Chain Management라고 표현되어 있고 제품의 생산에서부터 유통하는 과정까지 모든 공급망을 여기 보면 하나의 통합된 시스템으로 관리하는 공급 사슬 관리고 이게 가장 최근에 있는 1990년대부터 나와서 최근까지도 이용되고 있는 가장 핫한 물류 관리하는 기법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렇게 여기까지 보시면 이제 그 물류 관리와 관련돼서 국제 물류에서 사용되는 방식들을 좀 살펴봤고요.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